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현진건 한국 소설에서 공부할 텐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 대학생이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소설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목차는요, 사회적 배경, 그 당시 일제강점기, 요즘에는 식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강점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강점기라고 이렇게 통일된 것 같습니다. 강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게, 강제적으로 점령했던 시절이다 하는데, 식민주의는 그 개념이 굉장히 넓고요. 정치적, 경제적,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삶을 억압했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식민지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는 폭력적으로 우리의 그 국가 영토를 점령했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식민지라는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이 넓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배경 일제 강점기고, 또 두 번째는요, 인력거꾼이죠. 인력거꾼의 백성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식민지와 인간의 생명, 그리고 식민주의를 벗어나자 포스트 콜로니얼, 지금 1980년대부터 지금 2000년, 2010년, 2020년 아직도 회자되고 굉장한 그 사회적 화두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문학에서도 탈식민주의를 언급하고, 또 신학에서도 탈식민주의는 사회학에서도, 사회과학에서도, 그다음 인문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영원히 중단되지 않은 하나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식민주의가 무엇인지 요약해 보고요. 그다음에 탈식민적인 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제 강점기입니다. 강점기 식민지 시대인데요. 1910년 8월에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폭력적인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국주의와 또 다르게 일본 제국주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13살의 유관순 열사의 얼굴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도 봤고요. 또 영화로 표현하지 못한 유관순 열사의 그 죽음은요, 단순히 감옥에서 죽음이 아니고,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팔과 다리, 온 몸을 이렇게 자르고, 잔혹하게 우리 유관순 열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관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일제 제국주의에 우리나라 많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상상도 못하게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는데요. 일본의 제국주의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 한일 합방이라는 말도 쓰고, 우리나라는 국권이 빼앗길 국권 피탈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고종황제가 왕으로 있었던, 황제로 있었던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36년은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또 35년입니다만 35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식민체제를 유지했던 그 통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제 강점기 시간이고요. 강점기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제 강점기 때 배가 고파요라고 제가 여기 적힌 거니까, 어머니는 보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나중에 2차 대전 발발 전까지 한국에 있는 모든 2차 대전 군수 물자 때문에 우리 숟가락 노크를 다 갖고 갔는데, 초반기에는요, 우리가 이쪽에 남부지방과 경상남북도 지방과 전라남북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피해서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의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간 분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멀거먼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북간도, 간도에 이렇게 거기서 또 생을 마감한 분도 계시고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또 글을 새기기도 했는데, 참담했던 시절입니다. 배경 사진 잠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작품은 아닌데, 한국인 선생님들이나 일제시대 때는 칼을 차고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학생들은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었죠. 그래서 칼을 차고 수업했습니다. 굉장히 그 위협적인 시대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요. 또 일본 순사도 있지만 그 한국인의 순사들이 또 지금은 경찰이지만 또 그 당시에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 하수인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어 이렇게 아침에 일본에 있는 일본 왕인데 우리가 또 일본 뭐 천황이라 일본 사람이 표현하지만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메이지 궁을 향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먼 나라에서 일본의 천황이죠.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천황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본 왕을 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요. 여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게 했고 또 일본어를 상용화시켰던 시대고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를 빼앗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배경, 백성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여기 인력거꾼도 나오지만 여기 사진 보시면 김첨지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그 인력거 지금 택시 같은 역할인데 인력거를 끌면서 서울에 동서문이 있습니다. 서소문 말고 동서문 저쪽에 동대문 해화동 지나서 그 성북구 가는 쪽에 동서문 안에서 인력거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30전을 벌고요. 두 번째는 50전을 벌고요. 나중에 80전을 벌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파서 아들이 개똥입니다. 아들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아내가 오늘 아프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내는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3살짜리 아들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 없는 형편. 그래서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과 설렁탕 국물을 사주고 싶어서 비가 내린 날 인력거꾼인 그 김첨지는 남대문까지 뛰어갑니다. 그 동서문에서 남대문은 지금 지하철역으로 해서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 종로에서 남대문 시청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 청계천 지나고 또 그 위로 동서문 좀 더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문동 해화동 지나서 종로 지나서 성북구 쪽 가는 길인데 그렇게 인력거로 다니는 그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지하철도 몇 정거장인데요. 그래서 땅과 빗물이 섞여 그 수건을 닦으면서 뛰어다니는 날인데 아내가 그러죠. 여보 오늘 나가지 마세요. 몸도 아프고 개똥이라 있으니까 이렇게 아픈데 막 모기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이런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어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고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설렁탕을 사주고 싶어서 동서문에서 남대문까지 뜁니다. 그래서 남대문까지 얼마예요? 라고 어떤 학생이 인력거 지금의 택시를 타는데요. 이런 50전을 벌기 위해서 또 남대문까지 뛰어가는데 몇 전을 벌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숨가쁘게 달려가면 기쁨을 느낀다는 이 텍스트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을 태우고요. 남대문까지 태우고 그 다음에 김첨지는요. 약간의 희열감과 가뿐함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죠. 왜냐하면 오늘 번 돈 몇 전 가지고 3살짜리 아들하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는 그 소박하고 가슴 아픈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동전 몇 입 때문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이런 50전을 손에 쥐고 또 심리되는 거죠. 4km 되는 비를 맞으면서,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 마치 여기는 보물 졸부라고 했는데, 마치 부자가 된 기쁨, 아파서 죽어가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고 싶은 이 남편의 눈물 나는 아픔과 슬픔인데 그것을 또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에게 돈 몇 푼 주 인력거 타준 학생에게 몇 번씩 허리를 굽혀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를 맞으면서 인력거를 타고 또 마지막에 또 오다가
이렇게 막걸리인가 마시고요. 떡 2개를 이렇게 썰어 먹고 집에 와봤는데, 설렁탕을 사고 집에 와봤는데, 물론 자기 집이 아니라 새 집입니다. 그런데 김천지 집에서 우리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이죠.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봐도 일어나지 않고요. 방문을 열었는데 그 어떤 축이, 여기를 구역질 나게 하는 축이, 그리고 어린아이 그 기저귀 냄새, 똥 냄새, 오줌 냄새와 더불어 아픈 사람의 그 땀과 섞인 그 축이가 무뎌진 김첨지의 코를 이렇게 찌릅니다. 김첨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갑자기 병약한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별세하는 걸 사망하게 되고, 이것은 상상도 못했던 결말인데, 아내에게 말을 걸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죽었냐고 다그칩니다. 왜 말이 없느냐고. 왜 설렁탕을 사갖고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마지막 장면이 왜 먹지를 못하니. 오늘 괴상하게도 운수 좋은 날인데, 비가 와서 손님을 많이 맞았던 그 운수 좋은 날인데, 이렇게라고 작품이 끝납니다. 그런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식민주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본의 식민주의, 일제가 추구하는 국가, 식민본국이죠. 일본이 식민지 한국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여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국권을 박탈하고요. 더 나아가서 식민지 자본을 식민화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을 동아시아로 확장시키거나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영토적, 지략적 이익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문학 중에서도 현진건이 아마 44살 살았습니다. 1900년도 태어나 1943년까지 약 40대 초반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 백성의 민초들의 아픔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낸 작품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기 때문에, 또 가장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은요, 식민주의와 문학의 의의를 설명하는 아주 기묘하고 적절한 문학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요, 그냥 식민주의의 그 나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식민주의를 넘어서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정복하여 제국주의화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탈식민적인 시각에서 한국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국주의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반성하고, 정복자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겪어서 식민지 사회를 경험하고 지금 탈식민화된 현대 근대 사회에서 새롭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탈식민 텍스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민주의와 식민주의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 효과와 패배는요,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식민지배하에서 고통받던 고통받아 살아가는 그 한 민초, 하층민 노동자 인력군이죠. 인력거꾼 김첨지의 삶과 비참하고 슬프게 죽어가는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3살짜리 개똥이, 이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자연적인 소설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드러낸 타고난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님 2명을 태워서 80전을 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심리, 남대문, 동대문, 서울시내를 인력거로 뛰어다녀도 힘든 줄 모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인데요. 며칠 전부터 아픈 것이다. 아내가 누워있던 아내에게 사줄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의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설렁탕을 못 먹게 되고 아내가 죽게 되고, 비통한 자기의 삶과 백성의 삶과 식민지 체제하에서 울부짖습니다. 비통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갖고 한국을 침탈했던 식민 제국주의, 일본 헌병들 무섭습니다. 일본 헌병대와 일본의 경찰이죠. 경찰 제도죠. 순사 제도는요, 우리나라의 그 통치권을 물리적으로 박탈했고 한국을 강제적으로 합병했습니다. 이 강제 합병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저항, 우리 민족의 저항은 이렇게 합병하고 폭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항은
더 커졌기 때문에 저항은 보다 더 상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체제가 갖고 있는 그 억압적 구조는요, 우리 식민지, 식민지배를 받은 한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과 아픔과 치유할 수 없는 부정적 상처와 기억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폭력성을 특징으로 하는 식민지배 체제는요, 1945년도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당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자주 독립국가에 대한 소망, 그토록 열망했던 그 역사적 순간이 달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방의 순간, 상상도 못하는 해방의 순간을 기쁨으로 감격에 맞이하였지만, 해방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갈등을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과 한국 민족의 분열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해방을 바꿔 말씀드리면요, 주권 침탈, 강제적인 억압적인 식민 통치의 주권 침탈에 대한 종실, 식민지의 마침표, 귀열 같은 느낌을 주었고, 동시에 식민 지배, 계급적 지배 구조죠. 그리고 식민 체제와 식민 지배 질서에 대한 근본적 마침표와 종식과 변혁이었습니다. 또한 해방은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분출하는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신속하고 가시적인 변화의 시기여서 식민지 체제를 끝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민 지배는요, 종식 8.15는 또 다양한 문제, 민족주의 문제로 인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권력 투쟁과 정치적 투쟁과 거기에 따른 남한과 북한,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또 일으키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의 폭력적 지배와 종속의 결과는요, 그냥 물리적인 억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고요, 한국과 북한, 지금 옛날에 남북이죠. 분할을 경험하고 식민지배라는 구질서의 영향과 사회적 토대는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식민지배 체제의 붕괴가 자주국가 독립을 곧바로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식민지배 종식, 식민체제 끝났기 때문에 곧바로 자주국가의 성립, 아니면 곧바로 즉각적인 탈식민화를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식민체제와 그 후속적인 폭풍,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오래 지속되고요. 우리의 사고와 삶 속에 식민체제에 대한 식민적 사고를 뿌리 깊게 이렇게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잔재는 너무한데 좌우분열, 지역적 남녀 간, 그다음에 남녀 간 불평등 구조가 심각하게 되었고, 또 양극화되었고, 사회 양극화와 사회 분열, 그리고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 사이의 기회와 불균등의 괴기가 더 크게 드러났고요. 또 기득권을 향유하는 권위주의 계층과 밑에 하층민들의 삶의 간격과 격차는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을 아시다시피 전체주의의 특성, 즉 식민주의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구조는요, 절대적 권위로 인간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문화가 단일 문화로 응집되어서 온 사회 전체를, 식민지 사회를 갖다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탈식민적 저항, 식민지한 저항에 대해서 폭력을 억압하고요, 구질서, 식민 질서의 종식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했던 억압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과 본질상 식민지를 억압하기 때문에 폭력을 추구하는 식민체제는요, 우리 한국 독립, 그러니까 8.15 해방이 됐지만 한국의 완전한 자주국가 독립, 남북한 단일국가의 구성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적 식민 통치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거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 체제의 그 특징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다양한 유럽의 식민국가와 비교할 때 너무나 그 강연했고 너무나 강력했고요. 한민족 민족 공태의 성립을 막았고 분열하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켰던 그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민지와의 갈등은 결국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식민자에게는 식민 지배 체제는 우리에게 한국을 산업화시키겠다, 아니면 근대화시키겠다, 물질적인 거 근대화시키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부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거 깊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식민지 때문에 한국이 잘 살지 않느냐,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 영토 확장에 희생당한 우리로서는 식민지로 인한 근대화,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논리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식민지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민초들과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한 희생은요, 일본이 세운, 일본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공업과 산업화, 이런 물질적인 그 토대, 철도 같은 거, 그런 거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식민자를 결국에 뭐냐면요,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의 소비자, 한낱 생산지에 불과한 식민지. 그래서 식민 지배자의 의식, 제국주의자의 그 정신적 의식에 의해서 노예화되고 왜곡되고 구성되고 왜곡된 강압적 부정적 체제이기 때문에 식민주의는 지배 체제입니다. 식민지를 종속화한 불합리하고 인간 억압적인 생명 경시를 나타내는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갈등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불합리하고 사악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필폐화시키고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치 체제라는 점이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작품의 김첨지와 또 설렁탕 한 그릇 정말 사주고 싶네요. 설렁탕 한 그릇 못 먹고 죽어가는 아내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은요, 김첨지의 아내는 병약하고 몸이 아픕니다. 며칠째 아파서 하층민이기 때문에 약을 살 돈도 없고요, 약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인력거를 가지고 돈을 벌러 나가는 길에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측했는지 몰라도 김첨지와 우리 어린 아기 3살짜리 개똥이는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김첨지가 만약에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안 나갔을 텐데, 죽음은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척들, 우리 가족들,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 사촌 형님의 딸, 제가 귀엽게 생각했던 우리 오촌이죠. 오촌. 우리 조카가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또 딸을 낳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이렇게 죽게 된 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죽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축제다, 삶은 축복이다, 삶은 축제고 하나의 파티, 페스티벌이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아버지의 죽음을 갑자기 또 우리 사촌 형님의 딸, 우리 애기 엄마 되자마자 우리 애기 낳고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 오촌이죠. 오촌 조카가. 이런 거 보고 또 이런데 가보니까 정말 허무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때의 죽음, 이런 거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개똥이 엄마도 20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열몇 살에 결혼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남편은 돈을 벌러 나가고 아내는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식민지 백성의 그 민초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김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인력거를 끌고 나갑니다. 인력거는 뭐 중산층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고급 택시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 백성들은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일반 중산층이나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뭐 고급 택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지금의 그런 역할을 했고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일본 식민 지배자, 일본인이나 혹은 친일파들이 많이 이용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력거를 끌 수밖에 없었던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야 하는 우리 식민지 민초들의 삶, 그 김첨지와 김첨지의 아내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우리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서 아파서 병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력거를 끌고 비를 맞으면서 뛰어나가야만 했던 김첨지의 삶은 우리 한국 사회, 일본 식민지 사회의 한국 사회의 우리 삶을 여실히 반영해 줍니다. 보시면 만약에 이분이 김첨지라면 뒤에 이렇게 인력거를 타고 있는 장면이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슬픈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첨지는 또 비가 오는 날, 또 하필 이날 운수 좋은 날인데요. 또 그날따라 돈을 많이 법니다. 큰 돈 번 건 아니에요. 택시비 뭐 좀 더 번 것이죠. 여기랑 제목처럼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과 불안한 추측, 불안한 생각이 자기에게 이렇게 파고드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설렁탕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설렁탕을 먹고 싶지만 먹을 그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식민지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조화를 띄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언제 읽은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시절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남학생이 이 소설을 읽고 남자 대학생이 독후감을 썼는데 대진에서 온 학생 같습니다. 자, 정확히 얼굴 기억 안 나는데 이 책에 대해, 이 짧은 단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동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문학 작품의 힘 같습니다. 불과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현진건의 작품에서 느끼는 그 감동은, 그 감동과 슬픔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의 삶을 보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한 식민지 백성들의 삶은 가난과 핍박과 억압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이죠. 김첨지의 삶과 또 식민지화시킨 식민 지배 체제의 허리를 굽혀 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비를 맞고 뛰어다녀야 하는 그 슬픈 삶, 자신의 옆 사람이 죽어도 또 아내가 죽어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식민지인의 아픔과 무능함과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슬픈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는 인간의 삶을 피폐화시켰다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것이다. 인간 존재,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체제는 그 식민 지배 국가, 식민 지배, 피지배 국가 간의 그 삶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민 지배는요, 전 지구적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전 지구 차원에서 그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의 문화를 변화시켰던 강력한 부정적 요소로서 식민 지배의 근대화 산업화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식민 본국, 식민 체제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내세우지만 탈취와 억압과 착취, 다시 말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식민 지배 체제의 정치적 기획입니다. 식민 지배는요, 제가 이분법적으로
정치적 기획이 식민체제입니다. 식민지배, 식민주의인데 식민주의, 컬로니얼리즘입니다. 정치적 지배인데 제가 이분법적으로 식민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식민지배가 갖고 있는 부정적 그 역할과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식민적인 것, 식민지배 이후에 포스트는 후라 후기라는 뜻인데 지금은 벗어나다, 탈로 번역했습니다. 후기 식민주의가 아니고 포스트 컬로니얼리즘. 지금 사회, 과학과 문학에서 혹은 정치학에서 그리고 정치 철학에서 영문학에서 또 한국 문학에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식민지 이후에 우리 삶을 식민지 이후의 삶을 식민지열을 벗어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국가 폭력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과 개인의 삶을 침해했던 식민 통치, 허가받지 않은 폭압적 권력을 유지하지 않고 그 식민 지배적인 상황과 삶에 확장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저항, 사회 구조와 식민 권력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종식, 피식민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요. 식민화된 그 사상과 정치적, 경제적 통치 양식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지배 종속 관계를 탈피하고 지배 종속 관계를 벗어나서 식민화된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간적 사고, 생명 존중적인 사고를 재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식민주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탈식민화를 지향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 주제, 세계 보편적 의식과 사고방식이 탈식민화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요. 어떤 방식이냐면 식민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그 원인과 그 과정을 규명하고 탈식민성이라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간의 그 갈등 구조를 파헤치고 민감한 정치적 이슈, 사회적 대립적 가치관, 그리고 뭐 같은 것을 기반으로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간의 그 관계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또 공부하는 게 탈식민화하고요. 다시 지우면요.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쁜 그림인데 저 슬픈 그림입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식민주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주제는 아마도 21세기, 22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그 theme, 주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논쟁과 세계사적인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대적 식민주의는요, 15세기, 그러니까 15세기니까 1400년도 후반이죠. 포르투갈과 스페인, 남미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뭐 이렇게 멕시코, 남아메리카, 남미를 이렇게 식민지화했던 15세기 후반,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와 인도양 등 세계 여러 지역을 정복해 황금과 코끼리, 상아 아시죠? 코끼리, 상아, 향료를 비롯한 영토와 땅과 상상도 못하는 그 식민지가 갖고 있는 영토와 이런 물질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을 노예화했던 정치적 경제적 지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식민주의를 살펴봄으로써 탈식민주의 텍스트를 학습함으로써 탈식민적 사고방식이죠. 결국의 주제는요. 식민주의 의미는요. 그 민족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 그리고 지배 종속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인간을 억압했고 정치 경제적 관계의 종속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주의는 지배와 종속,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뜻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글 있죠. 아프리카에 오른쪽 보시면은 아프리카 전 지역이 유럽 여러 제열강들에서 1차 세전 때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시간 15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식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들고 있는 식민 지배자들입니다. 유럽인들과 그리고 노예처럼 팔려가게 되었고 이렇게 킨타쿤테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지만 여기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의 삶, 굶어 죽고 노예화되고 어디론가 팔려가게 되고요. 부모 관계가 끊겨지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하나의 동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식민지인의 삶을 동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까지도 이어졌던 것이죠. 그림을 통해서 식민지인의 삶을 느낄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네 일본인 같습니다. 일본 왼쪽에 일본 식민지인들의 참수 아시죠? 그리고 뭐 남경 중국의 그 난징에서 20만 명입니까? 저 영화도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학살합니다. 학살하고요. 칼로 그 상상도 못하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세대의 사람들을 억압했고 빼앗고 죽이고 생명을 박탈했던 시대입니다. 자, 탈식민지 요약 분석하기 전에요. 결국에는요, 식민 지배 갖고 있는 것 잔재들인데, 가령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11위권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만 했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고요. 6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축복받은 시대가 됐습니다. 축복받은 국가가 되어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겪고 권위주의 체제도 겪고 19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 우리가 경제적 부를 노립니다. 물론 계층적 그 아픔과 자본화된 그 갈등은 자본가와 자본주의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은 분 있죠. 자본은 부자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본주의 갖고 있는 그 아픔도 있지만은 그 괴리도 있지만 격리도 심하지만 한국 어쨌든 굉장히 잘 사는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네팔, 팔이 4개입니까, 네팔? 네팔,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고요. 캄보디아, 비엔남, 필리핀, 이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수많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유입되고요.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요. 중국 사람들, 그리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 조선족도 우리 민족이죠, 사실은요. 조선족, 그리고 하얼빈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동남아, 필리핀, 태국에서,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또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도 계시지만 그 사회적 약자들이고 부모 형제와 철학식을 남겨두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이분들이 그 노동자로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요. 옛날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말하고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동아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오신 이런 분들, 그리고 조선족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제국화된 본성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식민제국주의자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갑의 횡포 힘있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거, 자기보다 약한 약자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인간을 소외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이게 다 식민지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식민지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인간의 삶과 생명의 자유로움은 탈식민주의 사회, 탈식민주의라고 해서 뭐 낯설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자유와 존중, 그런 질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권위주의를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 질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전통과 문화 지킬 거는 보존해야 됩니다.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가부장적이다, 유교적인 거, 장점도 많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그런 문화와 질서를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고, 효사상 같은 거, 충효사상 같은 거, 그리고 가족 사랑 같은, 가족애 같은 거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을 경시하고, 여성을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고, 이런 그런 나쁜 그 문화와 전통은 버리고, 좋은, 나쁜 식민적 잔재들을 버리고, 식민사회, 그리고 전통사회의 기득권과 독재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을 벗어나서, 식민주의적 생각이 갖고 있는 그 틀과 텍스트가 가진 표면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탈식민주의를 공부하는 목표이고, 지금 현진근의 운수 좋은 날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탈식민주의적인 텍스트가 추구하는 그 의미를 표면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요, 식민적 가치관, 식민적 백성의 아픈 삶과 식민주의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와, 그리고 우리가 힘과 지식과 재물과 재정과 재물을 가졌을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 같은 거 품는 것이 탈식민적 사고죠. 그래서 식민주의가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권위주의, 힘 좀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또 잘 산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거, 이거 잘못된 사고, 식민주의 사고고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과 잔재와 좀 그 권위적 의식과 교만과 우월적인 생각 버리고요. 좀 낮은 자세로, 밑에 자세로 하나의 탈식민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 해방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존중, 생명 존중입니다. 그리고 식민적인 의식, 남성 우월적인 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도외시했던 약자라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분,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는 그 약한 여성, 또 양로원에 버림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분들, 조실부모한 분들, 또 고아원에 맡겨진 분들을 비롯한 분들을 말합니다. 모든 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굶어 죽는 분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살피는 것, 품는 것, 요런 게 탈식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가 그냥 제국주의, 이런 권력은 나쁘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은 나쁜 거고, 약한 것이 좋은 것이, 이런 이분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상사에서 탈식민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정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건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과 생명에 대한 경시라는 점에서 식민주의는 그 부정적인 그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에 을은 왜 갑의 횡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을에 대한 갑의 그 횡포, 그다음에 권력, 그다음에 탈식민적 사고, 현재의 갑과 을의 관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그 동남아시아 노동자와 관계, 일본 관료들에게 눈치를 보며 또 일본에 협조했던 그 식민 취재에 협조했던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또 죽지 못해 살아가야만 했던 식민지들의 아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문제, 그리고 탈식민적 사고, 이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극단적 사고를 지향하고요. 우리가 위안부 성매매 아시죠? 이것도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할머니 세대입니까?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세대들의 그 아픈 역사.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자, 일본이 또 부정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픈 시대,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도 우리가 기아 대책이나 저도 살짝 참여하는데 기아 대책이나 또 아시아 아프리카 또 이런데 또 저 주위에 또 그런 분 있어요. 자기 좀 사시는 분인데 어느 도시에서 잘 사시는 분이 밥 굶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점심값을 계속 대주는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이런 거죠. 네. 식민주의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 약한 민족에 대한 지배 방식, 정치적 지배와 방식을 의미한다고 짧게 말씀드리고요. 식민체제의 붕괴가 자주독립 국가 형성이나 탈식민화의 뜻은 아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된 건데,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식민 제국주의가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독립적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자직 독립국가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그리고 식민적인 그 사고가 그 담론이 우리의 사상과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됐으면 곧바로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되지만 식민 지배의 그 잔재는요 권위적인 그 당시입니다. 훌륭한 분 많이 계시지만 경찰 체제, 군대 체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갈등 남북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그 통일과 자주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식민화의 그 순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탈식민화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정정합니다. 식민 지배 체제의 부계가 8.15 해방이 곧바로 민족국가의 형성, 외국대 여성들의 주체성을 곧바로 형성하거나 그 다음에 남성 중심적인 의식을 곧바로 만든 건 아니시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성이 직면한 문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식민 지배 체제가 끝났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저항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위계 질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런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이런 다윈적인 사회 진화론적인 사상, 제국주의 사상이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를 침탈하는 거 이런 거 사회 진화론적인 사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가진이 말한 그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교제, 국제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관계 지배 담론에 대한 그 일방적인 식민 지배 담론을 벗어나서요. 그 사상의 지배 담론의 유산을 벗어나서 우리의 그 상상력,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건강한 사고, 건강한 민족주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제어하는 그 제국주의 사상과 유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진건의 작품은요, 텍스트는요, 당시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식민지 시대의 현실, 그리고 역사와 사회적 상황을 함축적으로 투사하고 비평하면서, 제국주의 지배 담론과 피식민 사회의 일일성을 드러내면서 이를 또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 체제에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과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그리고 식민 지배 체제가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가 남긴 사고, 권위적 사고, 포압적 사고, 우월적 사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사고를 벗어나서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탈식민 지배죠. 그래서 제국주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탈식민지적 사고를 함축하고 있는 텍스트를 공부했는데요. 지금은 직접적인 식민 지배 통치 기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화 국제화되는 시대에 총체적인 대안과 거시적인 대안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월적 사고방식과 낭성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가진 자만이 존중받는, 이분법적인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예를 들어서 피땀 흘려, 제가 옛날 아르바이트 했는데 어느 대기업 회장님 온 가족도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과 훌륭한 부자는 정말 많습니다. 부자는 사악하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훌륭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훌륭한 부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빈자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의 겸손과 나눔이겠죠. 그리고 약한 자의 자기 목소리 내기, 그리고 그럼 우리의 가정의 천사, the angel of the house, 가정의 천사, angel, 천사입니다. angel of the house, angel of the house, 가정의 천사라고 19세기 여성을 이렇게 국한시켰던 그 방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요, 여성의 주체성과 그 인간의 그 인간 사고, 인간의 정체성, 인간 존중, 주체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식민화는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 굉장히 좌파적 성격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거 위험하고요. 탈식민화니까 좌파적인 논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지배적이고 체제 전복적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장으로서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인간 주체만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려입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가난하고 또 핍박받고 못 살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모든 가치를 포괄한 건 아니지만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연민의 정, 함께 돕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식민 지배 체제에 대한 그런 거부, 이렇게 사회 이념적인 정치적 이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 가까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담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아침에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